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정말 속 시원하게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또 다시 조금만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그 관계성을 정립하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레이어 2도 모두 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돌려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고착화가 되고 있는데 현물 ETF가 등장하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완전히 깨고 반전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각의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은 현물 ETF에서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이 매도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흐름들이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충분히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도미넌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톤, 솔라나 이 네 가지의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7.47%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요한 이평선보다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비단 그 두 개의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도 저마다 좀 다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도미넌스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200과 50, 22평선을 다 하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톤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주요 이평선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톤코인 도미넌스에는 최근에 톤의 CEO가 체포가 되면서 텔레그램 규제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내려앉은 거라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지금 하락 추세들이 좀 고착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솔라나 도미넌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못한 움직임들을 알트코인들 그리고 레이어원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들이 유입보다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정도 순유입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외에는 유출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점프 트레이딩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물량을 매도한 부분들도 분명히 하락 추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바로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탈릭 부테린도 지금 물량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21년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매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가 굉장히 대세 상승장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타고 있을 때 이더리움 재단은 물량들을 잘 좋은 구간에서 실현 차익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관망하는 움직임들, 유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크게 또 내려앉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즉 2021년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거래들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21년도 당시에만 해도 이더리움 재단의 대량 물량 매도가 가격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상승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정장에서 이런 매도 물량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1100이더를 거래소 관련 지갑으로 최근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의 주소를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쭉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이후로 약 42만 2천 이더 상당히 유출이 됐고 지난 2년 동안에는 84만 이더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꾸준히 이더리움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과 또 비판 여론들이 나오니까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 보유분을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이더리움 생태계 또는 더 넓은 범위의 자산 활동에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꼭 매도를 해야 됐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는 지지하지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랜딩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느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을 얘기를 했는데 아베가 좋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제공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서류 작업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할 때마다 여전히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아베 같은 이런 탈중앙화 랜딩 프로토콜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무언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디파이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비판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틱스의 창립자인 케인 워릭 같은 경우도 이 비탈릭 부텐이 디파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굉장히 실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뭔가 정중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디파이를 그만하라는 의미로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세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커뮤니티에서도 갈등이 생겨나면서 어떤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RWA의 급속한 성장이 결국은 이더리움의 성장을 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얼비전의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이미 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더리움은 실물자산 토크나 발행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주요한 플랫폼이지만 레이어 1과 레이어 2 솔루션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RWA 성장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결국 정산 수수료만 수출하고 나머지 수익은 레이어 2가 차지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레이어 1과 레이어 1 이더리움과 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서로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립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정말 속 시원하게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또 다시 조금만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그 관계성을 정립하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레이어 2도 모두 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돌려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관계성들이 정확하게 정립되고 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었을 때 결국은 그런 수익들이 레이어 2에도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요, 계속해서 여러 국면에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국면들을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갑에 1,900만 이더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지난주 대비로 1.0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월 22일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물량들이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대형 보유자들의 순유출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에서 대형 보유자들이 하드 월렛으로 물량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물량들도 감소가 되고 있죠. 즉 고래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래소에 이 물량들을 보관하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또 모든 고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또 다른 고래들은 꾸준히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이더리움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서로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이 흐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필두로 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관계 설정들, 디파이와 관련된 어떤 논란에 대한 해결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어떤 기관 자금의 유입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시점들과 대세 상승장이 도래하는 시점들이 만나게 됐을 때 이더리움도 유의미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솔라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민코인의 활성화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 좀 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솔라나의 펀딩 레이트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좀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솔라나의 거시적인 모멘텀들도 지금 RSI 수치 같은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약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구간들에서 솔라나는 반등에 성공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각적으로 회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솔라나의 강력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라나의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민코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측면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의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트레이딩 볼륨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한창 때는 이더리움을 추월할 정도로 많았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데일리 트랜잭션, 1일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도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TVL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다른 수치들 대비로 그리고 가격 하락 대비로는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라나의 생태계 자체는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상대적으로 다른 체인들과 비교를 해봐도 솔라나의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털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덱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9월 2일 기준으로 앱토스 다음으로 솔라나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보다도 더 많은 양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르테미스 터미널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L 같은 경우도 톤과 수위 그리고 솔라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활성 주소와 1일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전반적인 코인들 중에서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는 톤코인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톤코인이 CEO의 체포와 텔레그램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탈과 그리고 커뮤니티 결집력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뭐 톤코인을 사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CEO 체포로 인한 불확실성들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떤 불확실성들이 확실성으로 바뀔 때는 또 큰 반등이 가능한 어떤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에서도 이 솔라나의 부진을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트론에서 썬펌프라는 것을 론칭을 하면서 이 민코인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론 생태계가 많이 부각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솔라나의 민코인 시장이 트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트론으로 민코인의 어떤 흐름들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시장의 변화들은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런 관점들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펀더멘털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는 여전히 트론 대비로 했을 때는 솔라나에서 더 유효하고 월등한 펀더멘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솔라나의 부활들과 더불어서 민코인이 다시 살아날 때 솔라나의 어떤 부흥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태계적인 확장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점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이번 달에 발표될 중요한 지표들과 그리고 FOMC 미팅 결과에 의해서도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잘 가지고서 펀더멘탈과 저평가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매입 타이밍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